국회가 법사위와 국방위를 잇따라 열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수사 결과 경찰 이첩 과정을 놓고 항명과 외압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등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세부 일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연습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국회도 가상훈련을 통해 테러에 대비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동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과 잼버리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1특검과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야당의 8월 임시국회 전략을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국방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병 수사 외압설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보호를 위해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는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두고 각 상임위별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 자료를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받아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장관 등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근무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수사단장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 아니냐. 또 그동안 군내에 사고 은폐가 많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민간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것인데 왜 다시 사건 검토를 지시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외압이 아닌 초급 간부를 포함한 8명을 전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반면 국민의힘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보류 지시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해병대 스스로 31일 오후 4시에 회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여당은 수사단장도 군인인 만큼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건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 측 인사 참석과 해병대 사령부와 수사단 관계자들의 대거 불참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한쪽 입장만 듣는 반쪽 회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진행 중인 수사 대상자를 부르는 것이야말로 외압이라고 되받았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현안 질의에선 여야가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과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문제 삼는 건 정파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경력금 명목의 떡값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이후 법무부 등이 특수활동비 집행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월에만 해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18명에게 총 4,500만 원의 특활비를 경력금으로 줬다거나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특활비를 놓고 현 법무부에 문제를 넘겨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임 정부 시절에 있었던 특활비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무부와는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임 정부 문제를 현 정부에서 문제 삼는 건 정파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감 논란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법카 유용 의혹 문제를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여러 차례 감찰이 있었고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얘기인데 재탕삼장에서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 아니 그럼 그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 옷값 특활비 의혹이라든가 뭐 경기지사의 법카 의혹이라든가 뭐 요트, 뭐 골프장 그런 문제는 넘어가 놓고 이어 국민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에 연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셈법이 복잡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18일과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들을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 본회의 등 세부 의사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수혜 지원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회기 기간을 가질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측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꼼수로 규정하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8월 말까지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의 운영을 마치 자신들이 당리 당역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한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그 내로남불이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하게 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직부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두 법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꺼내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면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방으로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인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새로운 도약이다. 이번에 이제 뭐 그 새롭다. 뭐 새로운 시대다 뭐 이런 그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은 들러리 외교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이 자주적인 룰 메이커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3국이 매년 1회 이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요. 외교와 국방 등 고위급 협력 체계를 연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이 문서에 담아서 제도화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을 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 당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건데 네. 일본이 이달 안에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일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내일 방류 실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기시다 총리가 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인 이 알프스를 포함해서 방류 설비를 점검을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일본의 어민 단체장을 만나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기시다 총리가 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출 시기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권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IAEA 조치가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는지 후속 조치, 철저한 후속 검증에 나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 지금 장외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일본 측이 방류 시기를 결정할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국회가 이제 오늘 순직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었습니까? 네, 실종자를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법사위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이를 보류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본인의 권한이고 역할인데 왜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5번이나 전화를 했냐고 따졌고요. 네. 그동안 군대에서 성폭행이나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로 신속하게 이첩하도록 한 것이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고요.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건을 보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에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이런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기존 혐의자 8명 중에서 2명만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적시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내놨는데요.
앞서서 이제 처음에 조사했던 결과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대대장급 2명만 혐의를 적시하기로 했다고 이 재검토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이 2명은 이 허리까지 입수를 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요. 사단장 등 4명은 사실관계만 적어서 경찰로 넘기고 남은 하급 간부 2명은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사건을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8명이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지만 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요. 그러면서 재검토 결과 8명 중 2명만 혐의가 있다는 결과를 다시 발표를 한 겁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항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면서 당분간 이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국회 국방위 소식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사실상 무산된 거죠? 네, 과방위 소식인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사실상의 이 채택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가 파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은 전체 회의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만약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지난 1일에 요청안을 송부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시한이었고요. 네. 오늘 채택이 이제 안 되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그러니까 빨라도 한 24일에서 25일 정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이 방통위원장 임명과 그리고 이제 오염수 문제 또 여기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8월 국회 험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번 주 후반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네. 현재까지 이제 예상이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을지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실제 전쟁이나 테러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이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국회 을지 연습 훈련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범정부 훈련인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을지 연습은 고도화된 핵 공격과 드론 테러, 사이버 공격 등 급변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연계돼 진행됩니다.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의 국회도 을지 연습에 참여해 실제 테러가 발생한 것처럼 훈련을 진행해 국회 테러에 대비합니다. 주변 강대국인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우리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 대한 드론의 자폭 테러와 테러 용의 차량의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에 대응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모레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돼 국회에서도 민방공 대피 훈련이 펼쳐집니다. 을지 연습 첫날 상황 보고를 받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을지 연습 기간 국회 모든 공무원들의 비상소집 훈련을 독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실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이 한층 제고되길 기대하면서 전 직원들이 안보 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4선 의원인 김학용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주요 사회단체 등과 교류하며 당 지지도를 확산하고 직능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장으로 임명된 김 의원은 경기도 안성이 지역구며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그리고 제20대 국회 국방위원장과 환노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약 10만 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야권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8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수도권 위기론입니다. 총선 8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터져나오는 상황이죠. 수도권 위기론은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하태경 의원 등 주로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선 2030 세대에 맞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도, 어떤 2030 세대에 맞는 인물을 투입시키고 그 인물들을 공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그 이른바 천하용인 2030한테 좀 중도층의 지지도가 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분들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윤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선 2030 세대와 중도층의 지지도가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천하용인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도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입니다. 장난치려는 낌새가 보이면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준석 당 같은 게 혹시 만들어집니까?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고 저는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무혈 입성하겠다 뭐 이런? 무혈 입성해도 되죠. 어느 정도는 다 쳐내고 입성을 하겠다? 그래야죠. 네. 뭐 죽을 것 같으면 다 합니다, 다들. 이 전 대표는 유혈 입성을 언급하면서 입당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도부는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소리라면서 일축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당 지도부의 분위기에 야당의 리스크에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8석만을 거뒀던 국민의힘.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이란 평가를 받았었죠. 수도권 위기론을 딛고 이번 총선에선 다른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플랜 B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 내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뭐 영장 칠 확률이 한 10% 되겠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플랜 B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B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뭐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거라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는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직을 유지한 채 구속 수순을 밟는다면 사실상 옥중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현욱 의원, 옥중 공천이 이 대표의 생각 아니겠냐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플랜 B를 언급하면서 고민에 빠진 민주당.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진까지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불볕더위처럼 8월 임시국회도 여야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야가 이제 상반된 평가를 내놨는데 우선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의가 어떤 점에서 가치 외교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 짚어주시고요. 이어서 그 일본과 준 군사 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야당 질문에 대한 여당의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 그 회담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역대 어떤 정상회담보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원래 이제 군부대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별장에서의 만남은 또 백악관에서의 만남보다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있고 이곳에서 초청을 해서 회담한 것이 뭐 1978년 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어떤 중동 회담 등 역사적인 참 회담이 깊은데 이곳에 캠프 데이비드와 또 국빈 방문을 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최초다. 뭐 그럴 정도로 지금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군사 안보면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산업,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미일이 초밀착 협력을 하는 글자 그대로 정말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결국 이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야당은 이동관 후보의 사퇴 촉구와 고발 그리고 후속 검증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들 학폭과 언론 장악 의혹 등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뭐 충분히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폭 그 문제는 물론 이제 이동관 그 후보자 아들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동관 후보자와 좀 해명과 약간 좀 다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당시 2012년도 5월 달에 학폭이 개최 없이 학교장과 이제 담임 정결로 종결해서 강제 전학했던 거는 그때 당시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동관 후보자와 싸웠던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강제 전학에 이제 반대했다고 이제 담임 선생님도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동관 후보자의 그 해명이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언론 장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이렇게 더 추가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시에 그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중앙지검 문건에서 비롯돼서 나왔던 구체적인 어떤 실행의 결과물을 입증하지 못하고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그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서도 구속 수사를 받지 않고 특히 이제 수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게 이동관
후보자가 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공소시효 때문에 구속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임이 이제 드러났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서울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요. 현재까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사람이 20명이나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일 흉흉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그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온라인 살인 예고 협박 처벌법 이게 이제 간략히 어떤 법안인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그 신림역과 서현역에 그 묻지마 칼부림 살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모방 범죄처럼 좀 퍼져나가서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의 이제 논문에 따르면 마치 이러한 어떤 그 모방 범죄 시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고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런 어떤 살인 예고 글들이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지금 이제 발생이 돼서 사회에 좀 불안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뭐 살인 예비죄를 적용을 한다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살인 예비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어떤 살인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이런 어떤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이번처럼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은 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런 어떤 살인 예고 글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이 개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살인 예고글들을 올리는 것이 사전에 상당히 좀 통제되지 않을까, 조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의원님 오늘 그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주당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와 국민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커지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에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전날 1특검 4국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특검 4국조보다 더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오수사 3재판입니다. 잼버리 파행, 최상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공방만 주고받으며 아직 8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모적인 정쟁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8월 국회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8월 임시국회 그 일정 합의에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이제 청구 여부인데 만약에 이제 9월에 정기국회 중에 청구가 된다면 체포 동의안 이제 표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정당한 영장 청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또 만약에 표결에 들어갈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라고 해서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는 좀 오해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런가요? 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네. 그거를 당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추인을 하기 전에 이미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공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을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는 별개로 다른 의원들이 과연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정부의 사법권의 남용이 과연 입법부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불체포 특권 이 부분을 버리는 게 맞겠냐라는 경론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에서는 검찰이 나름대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정당한이라는 것을 붙였죠. 판단을 네,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 고약한 게 검찰이 지금 이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굳이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그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표를 뭐 투표를 하고 또 그 본인의 자당의 대표를 네. 본인 손으로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참 그거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부결을 하면 방탄이라고 그러고 가결을 하면 그 자당의 대표를 본인들 손으로 가결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을 좀 두자 그런 입장인 거죠? 두자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그거를 받을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뭐 다 모든 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공언한 이상 네. 뭐 피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이제 그 시기를 보면 정기국회 임시회 때 뭐 체포영장이 들어올 공산이 커요. 네. 그럴 때는 대표께서는 그냥 의원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나를 생각해서 부결하지 말고 네. 그냥 전체 가결표로 좀 이렇게 나의 뜻을 좀 받아달라. 뭐 그런 류가 될 건데 검찰이 참 고약하다. 그런 거를 노리고 국민들을 봤을 때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 모양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받겠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공사는 아주 희박하다라는 점에서는 또 진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또 방송상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자 이에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를 위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그 충돌이 예상이 되는 8월 임시국회가 될 텐데,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보이지 않는 충돌이겠죠. 예전에 이제 물리력을 썼잖아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가 이제 말하자면 말로 의사 진행을 좀 느려서 방해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도 야당 때 해봤고요. 뭐 여당이 그렇게 하는 걸 또 인정해야죠. 그게 이제 의회주의니까. 근데 또 저지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또 뭐 이제 말하자면 다들 비판하지만 살라미 전술로 끊어서 해서 한번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안건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 들어다 보니까 5시 한 34분쯤에 아마 여야 간에 8월 회기를 좀 확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회의를 8월 24일 날 본회의만 확정을 하고 회기는 전체를 이제 아직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8월 회기 중에는 처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일단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오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응당하게 뭐 물리력을 맞서는 거 아니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통과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입법 대치전 무한 루프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질문이 그 민주당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떤 건들이 1특검 4국조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게요. 최수건 상병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명의 장병을 대한민국의 부모가 국가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소중하게 다뤄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졌는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라고 하죠. 대령이 그거를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지시를 해서 네. 참 촘촘하게 해서 해병대 1사단장까지 해서 8명을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국방부 장관 위에
윗선에서 다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수사 개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봐서는 첫 번째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죽음을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책임자를. 두 번째는 정당한 국가의 수사 방식, 특히 군이지만 이거를 윗선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건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특검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군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어요. 공군에서 당시에 이제 여중사 그 성희롱 사건 때문에 사망 사건과 성희롱 사건은 군 내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만 군에서 하고 그 조사를 경찰이 이첩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첩하는 조사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검사를 지정을 해서 국회에서 이거는 무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그건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사국조는 이게 총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비극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오송 지하차도, 그다음에 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대로 종점이 갑자기 바뀐 국책사업이 1조 8천 원이 왜 바뀌었느냐? 뭐 잼버리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방송장악이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특검 사국조가 되기에는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 국가가 제대로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을 야당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매우 반드시 다뤄야 될 건 일특검, 최수근 상병 죽음,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던진 것이고 여당은 안 받겠지만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10월 10일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미 일특검 사국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메인 소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국정감사가 조금 맹탕이라고 하는데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두더라도 매우 화력들이 집중될 것 같다. 일특검 사국조가 현실적으로 추진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 5가지 중에 좀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일특검에 대한 최수근 상병의 이 죽음 앞에서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박정훈 수사단장은 본인은 해병에서의 수십 년간의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은 직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부 고발자 같은 것입니다. 공익 제보 같은 것이죠. 공익 제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이 군에서만 있으면 보호 못 받으니까 지금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도와줘야 될까요? 입법부가 도와줘야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그렇죠. 대한.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이 국책사업 자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라면 대통령이 배우자잖아요. 처가고요. 그런데 이 정점이 바뀌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그 과방위 파행 끝에 결국 그 불발이 됐는데요. 여당과 그 이동관 후보 측은 나름대로 그 좀 소명이 됐다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증인이나 그 참고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을 보면 눈 가리고 왕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회라는 것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조사권은 있지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고요. 그러면은 행정부라든지 그 인사청문회 임하는 후보자는 자료를 성실하게 줘야만 그 자료를 근거로 한 방을 하든 두 방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나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너무 이제 국회를 말하자면 경시하는 태도고요. 이동관 후보자는 이미 세계 측면에서는 부적격을 이미 오래전에 부적격자를 지금 앉혀놓은 겁니다. 억지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MB정부 시절에 본인이 방송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활용했다는 부분이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조사를 안 받아서 뭐 면탈을 했다, 면제를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같이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근데 본인은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거를 면탈했는데 그걸 떳떳하게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이 문건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폭 논란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그런 학폭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이 그거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금 있었겠지요.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다 털었다 그 정도면 그는 뭐 본인들이 셀프로 그냥 오케이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는 차원에서는 부적격 채택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파행이 된 거죠, 상임위에서. 근데 이번에도 뭐 대통령께서 맘먹고 한 거니까요. 부적격 인사든 아니든 또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참 국가적으로 참 불행이 또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MBC, KBS, EBS 이사 및 이사장 해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번 주 중에 임명이 될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도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그 전략은 비밀이 돼야 되는데. 아, 있긴 있습니까? 있지요. 네. 근데 이제 이동관 후보자를 아주 오래전에 내정을 했잖아요. 참 저는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대통령께서 주머니에 한 3, 4개월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처음 봐요. 내정자가 된다고 하마평을 하고 지금 짠하고 이제 청문회에 등장을 시켰는데 근데 등장을 시키기 전에 너무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시키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몫으로 갔던 부분을 대통령이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를 꼼수로 계속 운영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걸 봐도 이동건 후보자 자체도 방송 장악을 했던 사람을 본인을 앉혀서 메인으로 앉혀놓고 그 주변의 상황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 제출을 안 낸 부분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해임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성이 맞았는지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가 제가가 돼서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학폭 논란 부분들도요.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이 이사장 당시에 이제 이사들을 바꿨으니까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말하자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계속해서 주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 정책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네, 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뭐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야당 측에서는 특히 그 일본과 맺은 준 군사 동맹 요걸 문제 삼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그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평가 절하가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한미일 만나는 거 잘하셨어요. 친하게 지내야죠. 왜냐하면 정상들이 자주 만나야 뭔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친분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 근데 그렇게 친분을 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있고 일본의 국익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익이 있잖아요. 각 국익, 본인들의 국익을 가지고 가서 웃으면서도 자기의 국익을 챙겨서 오는 겁니다.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미일의 어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보면 미국과 일본은 챙길 건 다 챙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과의 어떤 준군사 동맹으로 할 수 있는 군사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왜 일본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지요? 일본이 대한민국에 뭘 해주고 있죠? 독도에 대해서 여전히 본인들의 영토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이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이 소중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익이죠? 일본에게 군사적인 여지를 열어주는 것들은 일본은 좋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다음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북중러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할수록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들이 없이 그냥 덜컥 미국의 바이든의 얘기를 듣고 바이든은 솔직히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견제를 대신 해주면 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얻어와야 돼요? 최소한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든지 일본에는 후쿠시마 이번에 좀 방류를 좀 낮춰달라 시기를 이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제일 아쉬운 건 이 한미일이 캠프데이에서 만나고 나서 미국과 일본은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을 미국과 일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써야 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근데 지금 그냥 미국과 일본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태도라서요. 준군사동맹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반도의 긴장만 더 높여주는 꼴이 돼서 좀 그런 안보 리스크만 높였다라는 점에서는 평가자로보다는 그게 이제 현실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도 국익을 우선하신다 하셨으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 창을 열어서 좀 이런 좀 완충 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총선이 8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돈봉투 의혹, 또 혁신위원회 이제 약간 후유증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는 이제 수도권의 그 위기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또 그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더 끌어안느냐 이 싸움인데.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선 전략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이 여야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민주당만 중원으로 나가야 총선에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자체도 중원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공이 여야가 각 당에 있는 내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 당만 얘기하면 저쪽 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우리의 극단적인 지지층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적인 눈높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혁신위의 어떤 결과물이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이 중원에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치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봐야지 우리 종사자들 안에서만 우리들이 좋아, 우리들이 즐거워로만은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정도로 좀 가늠하고 싶습니다. 네, 대변인도 내년에 총선에 출마 계획이? 그건 아직까지는 뭐 불투명하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방송 외적으로는 뭐 여지는 있다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방송 전에 출마 계획이 좀 있으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긴 하지만 또 이제 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 대변인이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그래도 막상 첫 출연하면은 좀 긴장도 하시고 하는데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전혀 티가 안 났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진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역시 또 정말 그 대변인님의 좀 그 내공인 것 같아요. 또 돌려주시는 것도 오늘 훈훈한데요? 네,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께 8월 임시국회 쟁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